퇴직 이후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퇴직한 지가 이제 5년째예요. 2020년부터 2020년 10월 2일부터 해서 퇴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3번 정도가 위기가 대부분 다 오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에 3번 정도. 물론 가장 큰 위기는 퇴직 직후인 것 같아요. 퇴직 직후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과 퇴직 후의 생활이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거의 삶이 무너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일도 있고 월급도 있고 명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벌써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월급도 없고 그리고 명함이 이미 다 사라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은 그때 무너진 것 같아 한번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생활들이 익숙해지는데 저는 이제 작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가라는 거 중에 프리랜서로 지내다 보니까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작가 생활하면서 나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어느 중간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을 다시 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고 그러면 아마 작가 프리랜서로 이렇게 쭉 생활했을 텐데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가 원할 수 있는 일자리로 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이제 작년도에 제가 대학 교수로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다시 또 오다 보니까 이미 직장 생활에서 그 익숙함들이 직장 퇴직 이후 생활에 프리랜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일종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5년 동안에 3번 정도가 그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처음에 바로 퇴직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프리랜서로 생활하면서 프리랜서가 내가 맞는 길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하는 거.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를 다시 적응해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또 적응을 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퇴직 이후에 지금 한 5년 동안에 겪었던 3번의 그런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위기 그때가 퇴직하자마자 그 퇴직 직후에 진짜 쓸모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쓸모없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 명함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명함을 가지고서 사회를 나가게 되면 어디 상무님 어디 부문장님 부장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해주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그 인정에 가장 깊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제가 아니라 회사일 테지만 그래도 제가 누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쓸모있는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에 명함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생각보다 세상이 냉정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 직장 다니던 누구인데 누구누구 상무인데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해대더라도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명함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이 나만의 명함을 내 이름 석자 이 정선용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게 만들 수 있는 충격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순간에 그래 이런 명함이 없이도 나란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 나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증명이 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진짜 쓸모로 만들 수 있게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이름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내 쓸모를 갖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루가 길어지고 마음이 쉽게 가라앉기도 하는데 그 시기를 버티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장 생활과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것들이 좀 구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맞춰가는 과정들이니까 주체적으로 시간을 갖다 관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직장인데 퇴직하게 되면 그 모든 주체가 나한테 다 들어옵니다. 오롯이 24시간이 나한테 온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짐인가 하는 생각을 퇴직 이후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은 나만의 시간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딱 퇴직해서 나만의 시간을 오롯이 딱 가지고 되니까 그때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이 이렇게 길구나. 할 일이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것들이 사람이 그렇게 보낸다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거구나 하는 부분들을 너무 힘들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24시간 하루를 갖다가 보내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퇴직 후에 자기 삶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퇴직자들이 지금 대부분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 채널을 보시는 중에 퇴직을 앞두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퇴직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겪게 될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24시간이 오로지 나한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다시 얘기한다면 할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퇴직하고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자기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것들을 길게 볼 것들이 아니라 짧게 하루에 대해서 내가 이 하루를 얼마나 밀도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자기만의 관리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거는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퇴직 후에 아침 시간을 내가 붙들고 싶었어요. 다른 시간은 다 그래 자유롭게 해나가자. 근데 아침 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침에 퇴직 후에 웬만하면 5시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5시에 일어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5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 해서 그 하루를 갖다가 버텨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다가 얻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하신 분이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때 하루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가장 핵심 키워드로 저는 아침을 지배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거다. 그래서 그때 가장 제가 어려웠던 시간이 나한테 온전히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을 버텨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아침에 내가 일찍 깨어났다는 거. 그거 하나가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퇴직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침 시간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25년, 20년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이 일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상처럼 너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예 생활 패턴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10시, 11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 관리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퇴직하자마자 여행을 가시든 뭘 하시든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이후 막막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막막한 마음을 붙들 때 아침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장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기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책에서 사실은 봤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에 보면 위대한 성과를 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들었던 잠자리를 이부자리를 개는 것들이 내가 하루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이부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 이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제가 뛰고 들어온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서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처럼 옷을 갖다가 다 차려입었습니다. 집에서도. 왜 그랬냐면 자꾸 편안한 복장 추리닝이나 반바지나 아니면 어떨 때는 그냥 속옷만 입고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그날 하루의 생활 자체가 엉망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그다음에 뛰고 와서 샤워하고 난 다음에 옷을 지금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차려입는 거. 이런 부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막막한 마음을 갖다 붙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막 힘들고 퇴직 이후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나갈 때 똑같이 옷을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 계셔도 좋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차려입고 앉아있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런 막막한 마음이 있을 때 가장 붙잡아야 될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년 이후에도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중년이 계신 분들 지금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퇴직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45살 이후부터 아마 퇴직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나는 잘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40대 후반부터 아마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40대 후반 인생을 따지고 놓으면 아직 젊은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이면 절반밖에 안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에 절반이 남아있는데 지금이 늦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난 솔직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갖다가 24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 아직 12시밖에 안 됐다. 12시가 가장 위대한 정오다. 그러니까 왜 위대한 정오냐면 12시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길게 생기는 거고 짧게 생기는데 정오 때는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태양이 위에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12시를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40대, 50대, 이때의 나이는 모든 걸 시작해야 될 가장 좋은 적기이지 이 시기가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때부터 내가 늦지 않고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야만이 그때부터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그때부터 확립이 돼요. 이미 퇴직하는 시기가 다 와버린 시기라 마지막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뭘 더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는데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될 정오를 지나서 다시 출발하게 살아가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중년 이후에도 자기가 무엇을 배울 건가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라 흔히 칭하는 45세부터 55세까지 이 시기가 저는 인생의 정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오에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장 활발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이지 절대로 꺾여지는 시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불안한 마음에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까요? 퇴직 후에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하고 퇴직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퇴직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한 퇴직하는 순간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과 명함과 그다음에 일이 있었던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가지고 있는데 퇴직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에 뭐냐면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에 힘드냐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조급증이 퇴직하자마자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조급증이에요. 요즘도 아마 얼마 전에 끝났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서 보시게 되면 퇴직하자마자 자기 후배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고 그런 바람에 사기를 당하듯이 그런 조급증을 가지고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나의 모습을 갖다 더 빛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순간에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하지 않아야 될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실수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섣부른 투자 아니면 창업 이게 대부분이에요. 천천히 퇴직 이후에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을 갖다가 서서히 찾아가야 될 그 시기에 이런 조급증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조급증을 가지는 부분으로 해서 실수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 결심은 하는데 오래 못 가는데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다 기본적인 환경에 주어져야지 하는 거지 의지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심삼일 3일 이외에는 절대로 의지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3일 내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히 나가는 가장 핵심 조건을 얘기하면 의지보다는 환경을 만들어라. 어떻게 환경을 만드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결심을 하는데 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달리기를 하기 그 전날에 운동화하고 운동복을 갖다가 미리 내 침대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옆에 신발과 옷이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요. 그리고 신발을 딱 신고 현관 앞에가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뛰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전날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면 아침에 잠에 깨는 순간에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인간이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환경의 무서움은 뼈저리게 느낀 건데, 그래서 직장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책상 배치부터 사무실 이동 동선 이 모든 것들이 연구되어지는 데가 직장이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을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택근무가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와서 허비하는 시간이 있다, 길거리에서 허비하고 여러 가지 허비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만한게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똑같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싶으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만들듯이 내가 집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책 읽는 걸 갖다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집에 오게 되면 TV 없앴고, 그 다음에 시간 이후에는 실제로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도 각자 다 내려놓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으면 이제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책 읽는 것들이 가능해진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3일 이상 버티지 못하게 이미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지루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게 뇌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루의 삶이 바뀌는 생활 루틴들을 갖다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보다 환경입니다. 이걸 먼저 꾸준하게 생각하십시오. 바쁜 직장인이나 중년 세대는 자기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요. 루틴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핑계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직장인들 책 읽어라, 그다음에 달리기 해가지고 운동 몸 관리해라, 글쓰기 해라,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은 얘기가 하는 뭐냐면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없는 게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없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네 안의 본성을 한번 다시 되짚어봐라. 사람이라는 건 진짜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달리기, 책 읽기, 글쓰기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그게 삶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건 뭐냐면, 퇴직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달리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의 그런 생활 루틴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하면은 다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직장인들은 바쁘다는 것들의 이 핑계 속에 절박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갖다 가지는 사람만이 필요한 생활의 루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강요한다고 한들 그거는 절대로 자기만의 자기의 시간을 갖다 낼 수 없다. 그건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절박함을 갖다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충격을 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현실로 왔을 때 나한테 얼마나 힘들 거냐, 이 부분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도 변화를 주고 바꿔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이지 그 생활들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들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다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은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시간, 완벽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건,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58년을 살아왔는데 58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시작하는 순간에 그 시작이 출발점이 돼서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걸 딱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그런 얘기 하냐면,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글쓰기 얘기를 많이 하면, 글 쓰려고 그러면 내가 글을 못 쓸까 봐. 근데
글을 못 쓴다는 게 어떤 거냐고 내가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뭐 김훈 작가의 글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이런 글들이 안 나오니까 글을 못 쓰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나 하루에 한 줄, 두 줄, 세 줄 그냥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쓰겠어. 내가 왜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느냐. 내가 달리는 것들이 내 하루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한 문장만 써더라도 이것들이 완벽한 문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해라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완벽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벽은 가장 버려야 될 그런 하나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하다가 흐트러지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요. 루틴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면 좋을까요? 루틴이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어떤 걸 하다가 하루를 내가 안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6km씩을 매일 달리다가 어느 날 하루 무슨 큰일이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제 안 했는데 오늘 또 뭐 하루만 더 이따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게 무너져 가는 것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순간이 되면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만 하자. 어제 안 했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한테 주어진 것만 하자. 이게 내가 보기에 가장 어쩌면 포기라는 것들이 하지 않고 무너졌던 걸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안 했다고 거기에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어제 못했던 거 오늘 그냥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시 또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 루틴이 깨져버리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중간에 빼먹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루틴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루틴을 만든다는 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떤 상황들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누구나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의 최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할 때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요즘 이제 3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고 책 읽고 글쓰기라는데 6km를 달리고 30페이지의 책을 읽고 2000자의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6km 달릴 필요 없이 1km 달리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달렸으면 내일 달리고 내일 달렸으면 모레까지 달리라. 그러니까 연속성만 가져간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최소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루에 1km라도 달리라. 두 번째, 책을 읽는 거 하루에 10페이지라도 상관없다. 10페이지라도 읽고 오늘 읽고 내일 읽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글쓰기 저처럼 2000자 할 필요도 없이 진짜로 말 그래도 100자나 50자를 쓰더라도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최소량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 하는 것들 뭐 달리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뭐라도 일단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하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 루틴들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해라. 그 양은 작아도 좋다. 대신에 계속해서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해라.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선영입니다. 지금 이제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돼서 스마트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2020년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고, 제가 남서울대 교수로 온 게 2025년 10월 1일이에요. 공교롭게 딱 5년 만에 그러니까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는데, 이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3가지를 꼽으라고 그런다고 하면, 첫째 부분은 달린 거, 두 번째 부분은 책을 읽은 거, 세 번째 부분은 글쓰기 한 거. 이 3가지의 힘이 퇴직자를 갖다가 저는 대학 교수로까지 전환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이 3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달리시고, 달리다 보면 책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하게 돼서 글쓰기를 하게도 간다면 여러분이 삶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세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담아서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라고. 그래서 퇴직하면서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그 하이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퇴직이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라도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 제가 미처 이 채널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해줬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책 속에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년에 가장 좋은 취미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첫 번째 부분은 달리기부터 좀 얘기 드리면, 달리기는 제가 보기에 다른 어떠한 운동들보다, 어떠한 행동들보다 내 몸을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제가 딱 시작해가지고 한 1km, 2km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아,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심장 소리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느껴지고요. 그렇게 해서 심장이 콱콱콱 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온몸의 에너지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들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시작점에서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깨우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을 깨웠으면, 두 번째 책 읽기는 뭐냐면 내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프카란 분은 책이란 내 얼어붙은 마음의 바다를 깨는 도끼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느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마음을 넓혀줄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책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독서라는 것들은 그래서 마음을 깨우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중요하고요. 세 번째, 제가 글쓰기를 갖다가 강조하는 건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그 다음에 깨어날 건이 뭐냐면 내가 사고가 깨어나요. 뇌가 깨어나야 되거든요. 뇌를 깨우는데 가장 훌륭한 것들이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내 몸에 에너지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책 읽기는 내 마음을 확장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확장했는 것들이 내 삶에서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면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 사고가 정리돼서, 그래서 삶을 뛰어나갈 수 있는 최종적인 에너지들을 갖다가 내 안에서 끌어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하이라고 해서 정의를 합니다. 하이가 뭐냐면요, 저는 리더스 하이에서 하이라고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한참 하다 보면 이 마음 안에서 쾌감이 올라오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러너스 하이가 일어나는 순간이 발생되면 더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너스 하이를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이들을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하이가 러너스 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리더스 하이가 있어요. 책을 읽다면 마음이 정화돼 가지고 그런 하이를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책 읽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도 있어요. 글쓰기에는 라이터스 하이라고 해도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쾌감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쾌감들에 의해서 하이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깨워가지고 나아간다고 그러면 그 하루를 깨우는 것들이 내 삶 전체를 갖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달리고 읽고 쓰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달리고 있고 쓰는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100일 하이 챌린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매일매일 해가지고 100일까지 하루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루에 뭐 1km를 달리든, 그다음에 책 읽기를 10페이지를 하든, 아니면 글쓰기를 갖다가 100자를 하든, 이걸 갖다가 100일 동안만 하게 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만큼 달리는 거하고 독서하고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저 아침에 뛸 때 보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뛰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속도 저 못 맞추는데, 저는 약간 슬로우 워킹을 하기 때문에, 슬로우 러닝을 하기 때문에 못 맞추는데, 그 사람이 뛰어갈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저런 생동감을 가지고서 하루를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하더라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대한 엔진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명심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충분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특히 퇴직 이후의 삶을 갖다 재설계하는 사람들한테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달리기가 생각을 정리해준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달리기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요. 퇴직하고 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 이건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구나. 나라는 사람이 쓸모는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진짜로 직장 생활에 25년을 갖다 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아, 이렇게 누워있느니 그냥 한번 뛰어보자 해서 달리니까 1km 지나고 났는데 이제 가슴이 막 여기 큰 압박감이 오고 호흡이 막 거칠어지고 하다가 거길 좀 지나고 났는데 이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몸은 힘든데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아, 내가 달려온 것들이 내가 그 전까지 침대에 누워서 했던 그 불면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대한 불안이라든가 괴로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나 생각으로서 치유가 안 되고 몸으로서 달림으로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달려야 돼요. 달리면 내 몸이 살아나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주는 가장 확실한 효과는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안정해 주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내가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달리기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진짜 가장 큰 효과는 내가 마음이 깨어날 수 있게 기본적인 바탕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괴롭거나 이러면 달리면 가장 그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폭삭소가수다에서 보니까, 그 폭삭소가다에서 어머니가 딸한테 가장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조언해 주는 게 이거더라고요. 네가 가장 괴롭고 힘들면 나가서 그냥 뭐라도 해. 엄마가 힘들었을 때 엄마가 해내는데, 나는 엄마가 너무 힘들면, 진짜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나는 그냥 가서 물질해. 물질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이게 똑같이 달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기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은 큰 도움이 된다. 이걸 아시고, 힘들고 괴로우면 누워있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나와서 운동화끈 메고 나와서 뛰세요. 그러면 힘든 마음 참 사라집니다. 중년의 독서가 필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것들을 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리더스 하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책을 꾸준하게 읽을 때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책 읽자 그러면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오늘 다 읽었듯이 들으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30페이지나 꾸준하게 하나를, 저는 이제 깊이 독서라고 그러는데 깊게 독서해 가면서 읽어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책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의 모든 삶의 지혜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지혜들을 갖다가 내 안으로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독서예요. 이렇게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서 현재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뉴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얻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책들을 읽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엮여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바꾸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하루에 고민거리,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어, 내가 해야 될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에 시간이 없어, 이런 작은 생각들을 갖다가 내가 아니라 만약에 뉴턴이었으면, 만약에 아인슈타인이었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책 속에서 그런 생각을 얻게 된다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요만해져요. 이렇게 크게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이 요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리 나한테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아, 이거 내가 언젠가 읽었던 책 속에 누구도 이걸 극복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오히려 나한테 주어진 이 고통은 나한테 내 삶을 갖다 망가뜨리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나를 갖다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고통이야.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 쇼펜하우어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 속에서 삶을 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얻어가는 것들이, 그게 바로 철학이다. 그걸 읽고 나면 현재 내가 문제로 다가오는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 문제,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 쳐가지고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아, 내가 내 삶에서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기본값이다. 이걸 갖다 극복해낼 수 있겠다.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 극복해오고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불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갖다 만들어 왔다.
이런 것들을 책 속에서 얻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기준들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라고 하고요. 책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은 얼어붙은 마음의 바다를 깨는 도끼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불안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고통스러우면 내 마음이 진짜 바다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처럼 되는데 그때 책을 가지고서 그 얼어붙은 바다를 꽁꽁 깨트리면은 다 깨져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이 보여요. 깨어진 틈 사이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책은 꾸준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책을 꾸준하게 읽을 때 깊게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글쓰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제 달리기하고 그다음에 독서의 걸로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까지는 깨웠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글쓰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에서 거의 한 18년 가까이를 갖다가 계속 뭐 했냐면 주입만 내 머릿속에 해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만 넣어가지고 지금 머리 안에는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가득 차 있는 걸 갖다가 꺼내서 일주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글쓰기예요. 글을 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지식의 샘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건 글 쓰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식들, 군더더기들, 삶의 군더더기들이 글을 쓰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있는 군더더기 중에 가장 큰 군더더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삶에서 누구나 다 불행한 일들을 다 겪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불행들이 내 삶의 곳곳에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글을 쓰는 걸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형이 갑작스럽게 한라산에서 등반 도중에 죽어서 그게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잊어보지 못할 게 그렇게 안에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슬픔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 형의 죽음이 통보되던 그 순간에 그 1981년도 8월 1일에 그날의 그 기억들을 갖다가 글로서 써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형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쓰기는 내 안에 쌓여있는 삶의 찌꺼기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밖으로 꺼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지식의 물꼬를 트는 역할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인풋만 있었어요. 아웃풋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웃풋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꽉 막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삶의 변비라고 표현하는데 삶의 변비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이 삶의 변비를 뚫어낼 수 있는 관장은 뭐냐면 글쓰기예요. 글을 쓰게 되면 진짜 안에 막 썩어가지고 뭉쳐있는 것들이 탁 터져서 나와서 쾌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삶의 쾌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쏟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이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라이터스 하이예요.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는 누구나 쉽게 느끼고 리더스 하이도 책을 조금 읽게 되면 느끼는데 라이터스 하이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고통을 겪고 나면은 라이터스 하이까지 누고 나면 자기 삶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에 내적인 힘들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는 반드시 하라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갖다가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집을 가면은 계속 1년 동안 청소 안 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매일매일 청소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갖다가 청소하는데 들이는 시간들 아마 깨끗하게 청소도 안 될 거예요. 1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내 마음과 뇌를 청소해준다는 생각으로 글쓰기를 하시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기와 독서, 글쓰기를 함께 했을 때 더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달리기와 그다음에 책 읽기와 글쓰기가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왜 좋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딱 하는 순간에 몸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이 몸이 깨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달림으로 해서 내 안에 심장에서 쾅쾅쾅 펌포질했던 이 혈액이 내 몸 전체로 들어가면서 뇌까지 흘러는데 이렇게 뇌에 혈액이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되면 뇌가 그때 활성화됩니다. 이때 활성화됐을 때 책을 읽게 되면 책을 깊게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깊게 이렇게 몰입해서 할 때는 그 책 안에 담겨 있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엑기스 같은 그런 지혜들이 고스란히 내 안으로 내재화됩니다. 이렇게 내재화된 상태에 가득 차 있을 때 글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밖으로 출력해내면 내가 완벽하게 연소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불완전 연소가 완전 연소가 됐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내는데 그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완전 전술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날 하루에 달리고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내 몸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하게 연소돼 가지고 그래서 푸른 빛을 내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 점의 빛처럼 살려져서 그래서 별일이 되는 순간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세 가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꼭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러너스 하이, 리더스 하이, 라이터스 하이 이렇게 세 가지의 하이를 갖다가 3종의 하이를 갖다가 챌린지를 하게 돼 가지고 100일만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스터스 하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가로서까지 거듭날 수 있는 것들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이 되면 예전처럼 애써도 잘 안 바뀐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력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까요? 중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노력하는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플러스적인 배움을 갖다 계속 해왔는데 중년 이후에는 좀 마이너스적인 배움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불필요하게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삶의 군더더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더더기들을 갖다가 떼어나는 공부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갖게 된 경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경력에는 알게 모르게 그 경력에 나에게 짐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이 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빼내고 그 빼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게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대부분 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노력하면서도 가장 힘겨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직장 다닐 때 고위직까지 임원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허상에 불과한 분인데 퇴직 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임원 생활하면서 배워서 했던 것들이 퇴직 이후에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배움의 자세를 갖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배움의 자세는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적인 배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절대로 퇴직 후에도 플러스적인 걸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그 내려놓은 자에 차근차근 하나를 채워가는 것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까지는 넓게 얇게 해가지고 모든 지식들을 갖다 섭취하는 것들이 쓸모가 있어요. 근데 퇴직 이후에 중년 이후에는 좁고 깊은 것들이 아니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들은 넓고 얇은 지식에 의해서 정해진 회사가 만들어준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퇴직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주도로 해나가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좁고 깊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 어설프게 아는 것들은 늘 문제가 됩니다. 쉬운 예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가 할 거예요. 저희끼리 그 임원끼리 모여가지고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원들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보통 조 단위 구매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붕어빵 장사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로직을 갖다가 서류로만 했고 전략으로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그런 장사에 대한 현실적인 상인의식에 대한 것들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깊게 실질적으로 배움을 갖다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는 대부분이 넓고 얇은 것들을 갖다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들에 필요한 것이지 좁고 깊게 들어가서 하나를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들을 많이 갖추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퇴직 이후에 배움을 가질 때 그러한 방식으로 배움을 가져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부분은 좁고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를 하고 좁고 깊게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중년 이후에 새로운 배움의 모습들이 아마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새로 배우고 싶어도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어 멈추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넘으면 좋을까요?
새로운 걸 갖다 배우러 갈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이 이거 같아요. 지금 배운 것들이 어떠한 쓸모를 내 인생에 발휘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해야 될 많은 배움에 대한 요소들을 다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배움을 놓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꼭 물길 같아요. 물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물고기라고 놓고, 물고기가 계속 헤엄쳐서 상류로 올라가려는 그런 헤엄을 치지 않고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하류로 그대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뭔가를 갖다 배움을 하는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하류로 끌려가서 삶이 인생의 가장 하구까지 밀려가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배움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배워서 이거 갖다 쓸모를 만들겠다,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하루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버텨낸다 그러면 생각보다 버텨내는 것들에 의해서 상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길들이 세기 때문에 이 물길을 갖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더 배우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버티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배움을 지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 부분들을 아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하고 있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남과 비교하다 더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속도로 가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할 때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못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남과 비교하는 것들은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직장에 지금 저는 이제 퇴직해가지고 5년이 됐지만 아직도 직장 내에서는 내 동기들 중에는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거의 대표이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 하는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지금 오늘 더 열심히 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의 나와 다른 내가 있다는 걸 갖다 깨닫는 순간에는 내가 내일도 오늘의 나보다 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남과 비교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속도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나가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오버페이스들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내 속도가 뒤로 터지면서 뒤로 밀려가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만의 속도로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것만 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보다 나은 하루하루가 되어갈 거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힘을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 자기 개발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많이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움의 자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저는 퇴직 이후에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해왔고, 그래서 사실은 책 읽기와 글쓰기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내가 삶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기 개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개발의 가장 훌륭한 최고의 수단이 뭐냐 그러면 글쓰기다, 이 얘기를 가끔 제안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글쓰기라는 부분들은 다른 것들이 어떤 거 필요 없이 이 펜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펜 하나만 들고 책상 위에 앉아서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퇴직 이후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도구들을 갖다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신 첫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가장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결과물들이 많이 그렇게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성장했다고 느꼈던 것들은, 제가 2010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는데
제가 2020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는데 2021년 3월 25일 날 책을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퇴직하자마자 매일매일 글을 썼던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 성장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 성장했던 거고요. 두 번째 성장을 느꼈던 거는 뭐냐면 제가 박사과정을 2022년에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내가 2025년에 박사과정을 통과해서 박사가 됐는데 그때 박사를 딱 통과하고 났을 때 그때 성취감을 내가 성장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꼈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교수를 임명되기 위해서 대학을 여러 군데를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서울대학교에 딱 합격해서 전임 교수가 딱 됐다고 딱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때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내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작은 것들은 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계속 해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순간 책을 내면서 했던 그 첫 순간들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내가 성장했다고 느꼈던 2021년 3월 25일 아들아 돈 공부한다 책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제가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던 순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년 이후 자기 개발이 오래 가려면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나가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으로 자꾸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결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중년 퇴직 이후의 삶에서는 결과가 저는 이제 억세게 진짜 운이 좋아서 결과가 축축축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들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과정을 그대로 즐기겠다는 마음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 퇴직 이후에 삶을 갖다가 만들어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너가 충실하게 사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것 바라지 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운이 좋아서 뭔가 결과가 너한테 앞에 툭 떨어질 거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한테 좋아.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음에 편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결과를 큰 걸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면은 늘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책을 지금까지 해서 6권을 썼는데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사실은 베스트셀러를 갖다 기대하지 않고서 그냥 쓰고 출간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의 책들은 진짜 막 베스트셀러 되겠다고 이것저것 막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과가치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결과는 나의 위에 신의 뜻이니까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통제의 영역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 거기만 집중하자. 그래서 하루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과정들만을 충실하게 하고 있던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들이 지금의 나라까지 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들이 성공으로 올 수 있게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늠자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선영입니다. 지금 이제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돼서 스마트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희 2020년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고, 제가 남서울대 교수로 온 게 2025년 10월 1일이에요. 공교롭게 딱 5년 만에 그러니까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는데, 이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 부분은 달린 거, 두 번째 부분은 책을 읽은 거, 세 번째 부분은 글쓰기 한 거. 이 세 가지의 힘이 퇴직자를 갖다가 저는 대학 교수로까지 전환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그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처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달리시고 달리다 보면 책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하게 돼서 글쓰기를 하게도 간다 보면 여러분이 삶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새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담아서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라고, 그래서 퇴직하면서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했던 그 하이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퇴직이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라도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 제가 미처 이 채널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해줬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책 속에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